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 총평과 분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가 시험이었고, 네, 촬영을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시험을 제가 보면서 좀 뭔가 제 입장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시험을 봤던 그 느낌이랑 그리고 뭔가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EBS 보도 자료들, 그리고 실제 이제 어젯밤까지 있었던 실시간 등급과 커트라인이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좀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이제 어젯밤까지 있었던 그 실시간 커트라인이 너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서 좀 약간 당황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좀 촬영하기 앞서서 직전에 봤던 커트라인을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커트라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결국 제가 어제 시험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그 첫 번째 감정들이 결국 좀 수치화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좀 총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총평 촬영을 최대한 미루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좀 약간 어떻게, 자, 첫 번째 이제 띄워놨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역대급 쉬운 시험이다. 물론 이제 이거를 있잖아요. 예전은 막 2015년 9월 평가원 막 이렇게 막 8년 전, 9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급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어쨌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가 들어왔던 그 수능, 그리고 이제 코로나 세대가 들어오면서부터가 되겠죠, 사실은.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최근 한 3년 정도, 3년 반, 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디 가도 좀 쉬운 걸 쉽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잖아요. 왜냐면 이 쉽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체 이제 뭐보다 쉽냐, 누구에게 쉽냐. 어떤 쉽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응시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절대적으로 뭔가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제가 이제 저희 반 수강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육모가 끝나자마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수업을 2달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현장 강의 때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는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내시는 분들도 과연 어떻게 변별력을 가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적당한 실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쉽게 내면은 학생들의 1커트 라인이 90점을 뛰어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는 9월 모의 평가가 있기 한 3일 전에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7월 달에 수업했던 그 테이프를 제가 시험 보기 3일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게 거봐 내 말대로 쉬웠잖아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어떤 식으로 쉬웠는지에 대한 거 잠깐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22번의 이미지를 지우려는 노력이 확실히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최근 3개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쉬웠던 22번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로 어떤 수능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님의 어떤 결단이잖아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 던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도 확실하게 그 교육분야평가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2번이 과거의 어떤 그런 킬러, 준킬러 이런 급에도 속하지 않게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이제 출제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9월 모의평가 22번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22번의 역할을 하던 것이 13번과 15번으로 분산되어졌던 결과로 갔고요. 그로 인해 원래 15번에 있던 귀납적 정의 같은 것이 12번으로 내려앉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20번 자리가 수2 자리고 21번 자리가 수1 자리가 되었는데 객관식의 수2가 이제 좀 강조되어지면서 20번과 21번이
연속적으로 수원이 나오는 어떤 그런 번호의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원흉의 시작은 뭐였냐면 22번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변별력을 갖추는 그런 문항들이 객관식으로 이동하면서 생겼던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도형 문제의 부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험에 킬러 문항을 내지 않는데 변별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도형을 강조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는 뭐 20번의 빈칸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쉬운 사인 코사인 법칙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형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만은 수능 때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9월 모고 때 도형 문제를 세게 내면은 남은 2달간 학생들이 또 엄청나게 도형 문제를 또 파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페이크를 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은 저는 수능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그 22번의 이미지를 지우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때도 이어지겠지만 도형 문제가 아예 거의 뭐 내려앉았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수능 때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도형 문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합답형 기니디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상 뭐랄까 디귿번 같은 게 굉장히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두세 개를 푸는 느낌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그 기니디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냥 특정 한 문제의 시간을 막 때려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느껴질 법한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이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고,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다. 거의 뭐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나름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나치게 정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정답률을 좀 올리기 위한 방법은 객관식으로 이동하는 거다. 객관식으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오지선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20%의 확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 문항을 쉽게 주는 거는 이제 트렌드일 거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제가 9월 모고 앞두고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지정해 줄 때에 여차하면 주관식을 먼저 풀어라 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객관식에서 힘겹게 빠져나왔더니 주관식이 쉬운 거 나중에 한 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3년, 4년 사이에 가장 역대급으로 쉬웠던 시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보시면은 중킬러 문항이 객관식 문항의 함수의 식과 계산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특히 보시면 여러분 그 10번 같은 거나 13번 같은 거, 그리고 15번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특별하게 기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내가 비율관계를 쓰거나 혹은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을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을 이제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 저는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강사긴 한데요, 학원가에서 쓰는 테크닉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약간 뭐랄까 이런 비율관계나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다항함수 넓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학원가에서 강조를 했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을 그렇게 내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렇게 내고 빨리 풀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테크닉들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수능 강의가 이제 20년 차로 접어드는데, 비율관계 같은 거는 예전에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내신하는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때 좀 가르치고, 그리고 수능 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여름에 특강, 고난도 특강 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뭐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3도급 근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사실 비교관계라는 게 필요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2018학년도를 기점으로 2019, 20, 21, 22, 23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문항이 비율관계나 극대국수 높이차나 다항함수 넓이 공식을 알아야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저희가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특별히 근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사실 2020 수능이나 2021 수능 때는 필요가 없던 때였어요. 왜냐면 연속 2년 연속 3점짜리로 나왔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2022 수능이 29번으로 그 문항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근사 열풍이 풀고 결국 저도 이제 다시 근사를 가르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근사 강의나 비료 관계나 극대우수 높이차 공식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뭐 아무리 대중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에서 그것들이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시험은 좀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가다 보면 또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도 또 안 가르치게 되겠죠. 비율관계가 필요가 없다. 그럼 또 안 가르치는 거죠. 극대국수 높이차 공식이 필요가 없다. 안 가르치는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출제의 변화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시험지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고민했던 워딩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어느 정도 성공한 시험지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여러 이제 매스컴이나 어떤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다들 어쨌든 간에 변별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성공한 시험지라고 이제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좀 생각이 격차가 좀 있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공한 시험지지만 이대로 수능에 가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상황이었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되었나? 아, 이대로 총평을 찍으면 안 되겠는데? 내 생각과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만을 고집해서 총평을 찍는 거는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어제 밤까지의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보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변별력을 갖추는 데서 말하는 이 변별력에서 저는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상위권. 제가 말하는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의대 약대를 이제 표방하는 어떤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다. 시간 활용이나 뭐 실수 싸움 정도만 있을 뿐 큰 변별력이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커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별력 갖추는데 성공한 시험지가 되어지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거의 총동원되었다라고 저는 봐줬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답의 개수가 변했어요. 지금까지 최근 선택 과목 체제로 넘어오면서 특정 번호가 5개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없었어요. 특정 번호가 5개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3번이 이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꾸역꾸역 10번까지는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3번이 이미 4번 나왔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13번이었잖아요. 그 13번에 설마 3번을 찍겠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이 나름 이제 객관식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이제 번호 끼워넣기로 찍어서 맞는 걸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저는 눈에 띄었고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딱 풀어주면은 5번이 안 나오고 그 5번이 안 나온 게 28번의 정답이었고요. 미적분과 기하는 27번까지 딱 풀고 나면은 기하는 한 개씩 나와요. 1, 2, 3, 4, 5. 그리고 미적분은 3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의 이제 미적분의 경우에 한 번도 안 나온 번호가 28번의 정답이 될 확률이 보통 50%의 확률인데 지금은 이제 2번이 무려
3개가 나오는 형상으로 간 거죠. 원래 같으면 2번이 이렇게 2번 나오면은 마지막 28번에 2번을 찍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쵸? 보통은 이제 안 나온 번호 3번을 밀거나 혹은 이제 찍어도 1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찍게 되지 이미 2번이 나온 번호를 또 찍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미적분 학생들이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실제로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28번이었잖아요. 기하는 보면 전부 다 1, 2, 3, 4, 5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나씩 나오면은 찍을 때 이제 이 중에 하나 찍는 게 보통은 이제 많이들 하는 스킬인데 아예 앞부분에서 찍게끔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물론 뭐 기하는 28번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답 배분까지도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정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이제는 공통 과목에서 특정 번호가 5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는요. 함수를 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걸 줘요. 지금 10번도 보시면은 그냥 자꾸 기하적인 의미를 막 생각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보시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고 상황적으로 여기가 2,3인 걸 알았어요. 여기가 2,3, 여기가 뭐 1,3이라고 해봐요. 근데 f의 0일 때가 언제냐를 물었는데 여기가 3인데 f의 0에 오는 보기들이 어때요? 보기들이 굉장히 큰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0번도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형태의 길쭉한 형태의 이제 함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잘 없는 그래프를 이제 실제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뭔가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만인 문제가 자꾸 그 안에 어떤 기하적 의미나 비율 관계나 찾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문제들로 앞에 깔아놨다라는 거죠. 11번도 마찬가지. 그동안 평가원에서 제가 항상 저희 반 학생들도 얘기했어요. 항상 모든 속도와 거리 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발 위치다. 항상 평가원은 별일 없으면 여러분에게 원점 출발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른다 라고 제가 수년째 얘기했으나 항상 마지막에 평가원은 아주 스무스하게 원점 출발을 줬었죠.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원점 출발이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 원점 출발이 아닌 걸 준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좀 뭐랄까 정답률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이 저는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4대 때까지 그 할 때 뭐 넣어서 0이지라고 하는 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눈에 탁 안 보이게끔 감춰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생들로 하여금 어렵게 느껴지게끔 초반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13번도 마찬가지죠. 자꾸 눈속임을 해요. 그냥 보면 여기 있는 얘를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x축 접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앞에는 음수를 곱했는데 치사하게 뒤에는 그냥 그대로 갔어요. 치사하게. 그래서 좀 성급한 친구들은 이게 이제 그냥 뒤에 x축 대칭인가 보다라고 한 친구들은 답이 또 안 나왔을 거란 말이죠. 이상하다. 왜 최대 최소를 묻는 거지?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헤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눈속임이 들어갔던 거고 또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제가 예상컨대 이걸 SK라고 못 보고 AK라고 보시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늘 보던 모양이 이제 시그마 안에 AK 있던 걸 봤는데 시그마 안에 어떻게든 SK를 이렇게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눈속임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어떤 헷갈리도록 해서 정답률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그냥 총동원 됐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공한 시험지지 완벽한 시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표준점수 평등. 자, 이런 말을 썼는데요. 표준점수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균등하게 표준점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당히 애를 쓰는 시험지면 틀림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수능에 가서는 표준점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막 정해지기도 했어요. 작년을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국어 3등급인 친구가 서울대 최종 합격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미적분 선택자로서 만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138점, 그리고 만점자가 149점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에서 만점까지 또 한 번 10점이 벌어지니까, 특히 그냥 10점 올라가서 만점자가 뭐 140 초반도 아니고 140 후반을 찍어버리니까 다른 좀 쉽게 출제된 과목들을 좀 못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나온 그 한 과목을 잘해가지고 걔가 하드캐리해서 대학을 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은 이제 없게 하자, 그게 자꾸 사교육을 부추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목별 유불리도 없게 하자, 뭐 특별히 국어 뭐 3등급 맞고 미적분 만점 찍어가지고 서울대를 가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표준 점수로서 뭔가 펌핑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게 하자,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특히나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이제 오늘 이제 9월 7일이에요. 어제 제가 제 입장을 잘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각 어떤 사설 기관들은 그 표준 점수 정도를 이제 커트라인 등급으로 제시했지 정확한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EBS만이 그것을 제공했는데, 어젯밤에 제게 맞다면 90 아마 86, 88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보고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시험은 진짜 쉬웠는데 아무리 덫을 놨다고 하더라도 1컷이 미적분이 86인 게 말이 되나, 이상하다, 적어도 88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미적분의 1커트 라인이 90이라고 해도 믿을 판인데 86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분석한 게 좀 다른가 보다, 실제 학생들은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또 이런 착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총평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 막 고민이 됐던 찰나에 오늘 오후에 나왔던 그 EBS 커트라인을 보면은 나름 좀 조정이 됐나 보죠. 어쨌든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커트라인이 비슷하게는 나왔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제 머릿속에도 이 3등급 커트라인이 그래도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년 수능보다도 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상.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아직도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왔고, 이제 3등급 커트라인이 이래서 되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는 이제 내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희 반 학생들이 시험지를 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커트 라인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에요. 그리고 만점을 맞아도 143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특정 영역이 만점을 받아서 표준 점수의 만점이 막 148, 149를 찍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 그리고 각 영역별의 어떤 표준 점수도 크게 차이 안 나게끔 하겠다라는 게 좀 노력이 보여지는 거죠. 그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 미적분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그리고 기하는 미적보다 살짝 좀 어렵게 느끼게끔, 그리고 확률 통계도 마지막 30번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좀 계산하기 힘들게끔 딱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나름 미적 기하 확통의 유불리를 좀 없애려는 노력이 저는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 갖추는데 성공한 시험지고 표준 점수 평등에 상당히 신경을 쓴 시험지에 틀림없다.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쉬움이 남는 집단은 어느 쪽일까?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같은 그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쉬웠다. 또는 좀 약간 공부를 빡세게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한 게 허망하다, 공부한 게 허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냐, 나 그동안 22킬로도 30번도 막 이렇게 연습 많이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시험이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6월 모의평가랑 점수가 큰 차이가 없냐, 이러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집단은 어디일까? 첫 번째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그 3등급 이하 친구들 중에 첫 번째, 계산을 못하거나 혹은 망설이는 사람들. 계산을 좀 망설이거나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건데 해보지 않고 에이 뭐 설마 그 계산이겠어? 다른 방법이 있겠지? 막 안 보이고 했던 친구들이 첫 번째는 이 시험지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또 이 시험이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은 그래도 제가 8월 달에 좀 몇 번의 이제 시험을 통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봐라. 최근에 트렌드는 주관식이 진짜 쉽다. 최근 2년간 수능에서 21번이 정말 쉽다. 어쩌면 최근에는 15번도 쉽다. 좀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꿔봐라 라고 좀 해주고 있는데요. 전혀 그게 없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1번부터 쭉 왔던 친구들은 너무 이제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시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 아쉬움이 남는 집단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오히려 공부를 꽤나 하는 친구들도 이게 아쉬운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시간 배분에 실패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반에 딱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시간 배분을 실패한 학생들은 어떤 걸까? 당연히 앞에 있는 10번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만 기하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계산을 때리면 되는 건데 계산을 망설이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어떤 의미 발견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시간 배분에 실패하게 되면서 정말 뒤쪽에 가면 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쉬운 거를 풀 시간이 안 됐던 친구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부를 꽤나 하는 친구들조차도 실수가 있었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부는 해가지고 지난 6월 평가원보다는 점수가 상승을 한 거긴 맞는데 표준 점수로만 따지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나랑 비슷한 때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못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내가 실수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나 앞서 봤던 그 13번 같이 뒤쪽에 1차 항에서 똑같은데 혹시나 X축 대칭으로 오해했던 친구들, 그리고 21번에 보면 분명히 시그마 안에 S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K로 착각했던 그런 친구들은 계속 시간 배분도 실패하고 중간중간에 미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어떤 평가원이 노력을 했잖아요. 어떤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답의 개수까지도 바꿔쳐가면서 뭐랄까 노력을 했던 것들이 이제 시험은 굉장히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3등급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않겠습니까? 2024 수능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제가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 총평을 평가원이 볼 리가 없다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냥 뭐 일개 학원 강사고 뭐 유튜브도 뭐 엄청나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평가원이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평가원 계신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번 9월 모의 평가를 토대로 이 시험이면 충분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야 라고 자화자찬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는 설령 이 커트라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뿌듯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완벽한 통계가 나온 거진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만점자의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볼 때 2022 수능보다 얘가 훨씬 쉽거든요. 2022 수능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만점자가 2,000명이 넘었었어요. 2,000명이. 그러면 과연 얘는 어디까지 만점자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지금 이대로는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학생들이 있잖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저희 대한민국 학생들을 까는 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학생들은 사실 뭐가 좀 부족하냐면은 낯선 상황에서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워낙 이제 시험 위주로만 잘 훈련받았던 친구들이고, 수학 같은 경우도 어떤 푸는 비법이나 풀이에는 참 강하지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딱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이거를 평가원이 간과했다가는 진짜 대수능 때 진짜 난리 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교육의 환경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언급하는 나라가 핀란드잖아요. 저도 뭐 학부 때나 석사 때나 교육학 관련된 얘기하면 항상 핀란드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은 항상 서술형의 어떤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단답형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의 어떤 교육을 한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가면은 좀 시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한쪽 면만 본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요, 어떤 시험이 딱 나오면 그 시험에 대한 패턴을 빨아들이고 내 걸로 다시 만드는데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런 어떤 시험이 처음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로 당한 거예요. 당한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죠. 이제 앞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객관식부터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런 시험으로 간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아마 박아놓을걸요. 그러면 앞으로는 1번부터 8번까지 푼 다음에 9번 풀지 말고 그냥 16번 가가지고 끝까지 풀어야겠다. 왜냐면 20, 21, 22도 쉬우니까 16부터 20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선택과목 먼저 갔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공통 과목에 객관식 와야겠다. 이렇게 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답의 개수도 5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적응을 한다는 게.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 계신 분들 혹시 제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명심해 주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은요, 한 번 나온 이 시험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어떤 새로운 어떤 해법,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터득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9월 모의평가 반짝 지금 좀 뭔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자만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대수능 때 요대로 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2달 동안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지금 이렇게 쉬워졌다라고 알면은 포기했던 학생들도 막판에 스퍼트를 막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 동반 상승하면서 대응 능력, 임기응변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갑작스럽게 커트라인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평가원이 진짜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일부러 수능 때 내기 위해서 9월 모고 때 많이 아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7월 달부터 9월 모고는 쉬울 거다. 한 번쯤 그분들도 실험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 수능 때는 좀 뭔가 최상위권 학생들도 변별력을 하면서 막 모든 이들의 박수를 받는, 정말 평가원이 평가원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시험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2024 수능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도 9월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또 학생들이 2달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이런 시험에 적응력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또 커트라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산이 강조되는 건 여전할 거다. 왜?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학원가의 테크닉, 비율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억제시키려면은 당연히 계산이 강조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막 루트가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냥 계산을 그냥 해버리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관식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지 않겠느냐. 자, 제가 또 한 번 우리 평가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꼭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장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13번이나 15번에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13번, 15번이 누군가는 그냥 찍어서 만든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어떤 인생을 걸고 치는 그 시험에서, 그쵸, 객관식으로 내서 누군가 찍고 버프를 받아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를 이대로 둘 거냐?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정답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식의 난도가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겠지만 이번 구평처럼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관식에서 뭔가 변별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겁니다. 결국 이제 도형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거다. 이번에 구평 끝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와, 도형이 중요해, 도형 공부해야지 라는 사람 없을걸요. 오히려 학생들 머릿속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중요해졌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계산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도형 문제 연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은 그 허를 찌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킬러 문제가 없는데 그 중킬러 라인에서 학생들을 뻑뻑하게 삐그덕거리게 그 한 문제를 오래 붙잡게 만들면서 시간을 확 보내게 하는 방법은 도형 문제 연타로 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공통문항에 보면은 뭐가 없었습니까? 수학2에 도형과 극한이 없었고요. 사인, 코사인 중에 좀 빡빡한 도형 문제 없었어요. 뒤에 빈칸 문제 있긴 했지만 굉장히 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도형 문제가 선택 과목이든 미적분을 얘기하는 건 미적분, 선택 과목이든 공통 과목이든 분명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느덧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과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구평은 좀 역대급으로 좀 쉽게 나왔다. 쉬웠지만 평가원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총동원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정답률을 낮추는데 기여는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냐? 그마저도 이제는 적응을 할 것이다. 2달 안에 이 학생들이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정하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떤 형태의 시험에 대응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다시 한번 수능에서 이와 같은 변별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꺼내지 않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뭐 지나친 킬러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수능을 만만하게 봐서 구평처럼 나오겠지? 그냥 실수 싸움이야, 문제 잘 읽어봐야 돼,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특별하게 어떤 면들은 수능 때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고요. 특별한 부분들은 이거 수능 때는 안 내려고 낸 거구나 라는 것도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에 대한 각 선택 과목들에 대한 총평과 문항 분석, 이런 것들은 각 선택 과목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제가 각 과목에 앞서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과 문항 분석 해설 강의는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모고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너무 많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남은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